Ladies and gentlemen, please be seated. I believe we're all ready to start our second session. And today we will start second session under the title of Defending Cyberspace.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방어 갈등 영역으로서의 사이버 공간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신안보 포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좌장님 또 연사분들 오셨습니다. 제가 모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현 박사님 좌장 역할을 맡아주실 예정인데요. CNAS, 시나스의 인도태평양 안보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이십니다. 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아흐메드 압델 하페즈 이집트 국가통신규제기관 사이버 보안 담당 부서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 인사드립니다. 또한 알버트 안투이 보아시아코 가나의 사이버 안보 청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마트 누르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사이버 방위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부르한 가푸르 주 UN 싱가포르 대사님께서는 연설을 원격으로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댄 스미스 스톡홀m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의 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신흥안보연구실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좌장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심 식사 잘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논의 주제를 또 소화시켜야 되는데요.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이번 패널에 많이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워낙에 다룰 주제가 많아서 따로 모두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세션 2를 설명해 드리자면 주제는 전진방어 갈등 영역으로서의 사이버 공간입니다.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도 일부 다뤄진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아주 중요한 그리고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보면은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위협이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귀속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초창기 같은 경우는 와해적인 공격이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프라를 공격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또 공격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어떠한 위협을 현재 목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주최 측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제가 이전에 그 기조 연설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세계 정상 또 기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전에는 그 정도로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그만큼 진화하면서 우리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 상업활동 모든 면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신안보 위협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많은 사이버 안보 위협이 지난 5년, 10년 동안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랜섬웨어 공격이 특히나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고 몇 년 전에 비해서 크게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가 실제 이 피해자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스스로를 랜섬웨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보통 저희는 뭐 백업을 해야 되고 전략을 다 세워서 데이터를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정보가 데이터가 전통적인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석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 또 기술, 또 정보의 흐름,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 뭐 기구,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가 다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디지털 변혁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그만큼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서는 이 공격자가 역시 데이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만큼 비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10조 4천억 달러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조 달러 단위로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이버 범죄가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매우 초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스마트폰에 의존해서 매몰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노모포비아라는 그런 심리적인 질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 핸드폰을 잃어버릴까봐, 그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질까봐, 배터리 없어질까봐 라는 그런 걱정. 그래서 노모포비아라는 정신질환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다 핸드폰을 먼저 찾게 됩니다. 내 인생이 핸드폰에 다 담겨 있고 내 신분증, 뭐 은행 계좌, 소셜, 삶, 모든 이메일, 모든 것이 다 핸드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들, 이 장비들이 뭐 핸드폰이 됐든 웨어러블이 됐든 PC, 노트북 이 모든 장비, 디지털 기기들이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술의 의존도, 디지털 삶,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 이런 깊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다 공유가 되고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즉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많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즉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기술을 잘 다루고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상업 활동을 한다거나 할 때 기술을 안전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컨텐츠를 잘 보호하고 데이터를 보호하는지를 늘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네,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이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 간의 국경을 많이 모호하게 한 것 같습니다. 노르마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APT 그룹이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나토의 사이버 방위센터에서는 국가들로 하여금 공여금을 통해서 사이버 위협에 연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국가들도 저희 회원국입니다. 사이버 위협 중에서 주요한 사이버 위협을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민족 국가도 있고 지정학적인 이익, 테러리스트 집단, 이념 집단, 그리고 범죄 조직, 어떤 금융 이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재미있어서 그냥 스릴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자들도 있고 내부자들이 고발하려고 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도가 서로 다르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보는 것은 일단 범죄자라는 것이죠. 범죄자이기인 것은 요행을 원하는, 요행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단순하게 가장 취약한 그 고리, 취약한 조직을 찾아서 공격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단순한데 반대로 보면은 다시 말해 그 APT들 가장 고질적인 어떤 위협 집단들입니다. 이 APT 집단들은
계속해서 어떤 고질적인 지속적인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PT 배후에는 국가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테러리스트 집단이 있을 수 있고 뭐 범죄 조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공통 분모는 사이버 안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APT 배후에 있는 국가들은 누구냐? 보통 이제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있겠습니다. 가장 그 공개적으로 배후 지목이 되는 국가들이 북한이랑 러시아입니다. 이들 국가들이 APT를 하나의 사이버 도구로서 무기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러시아의 행위를 말씀을 드리자면 APT를 통해서 자행하는 것을 보면은 러시아는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전 세계 국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뭐 목표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뭐 재래식 전투를 우크라이나 국민들 상대로 야기했고 그리고 사이버 전에 있어서 사실 이 우크라이나전이 사이버가 하나의 전장이 되는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이버전은 우크라이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러시아에게 대항을 하려고 하는 뭐 국제법을 무기로 대항을 하려고 하는 국가들 상대로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이버에서는 러시아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면은 어떨지 몰라도 사이버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량적인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의 우크라이나도 회원국인데 우크라이나가 사이버 공격 그 건수 인시던스를 저에게 공유를 해주셨는데 2022년 저희 그 전쟁의 첫 해에는 우크라이나가 거의 가장 최고 수준의 핵심적인 공격 건수를 목격했습니다. 제가 뭐 수치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신호등 체계가 계속 깜빡이는 성도, 다시 말해 빨간색이 가장 많은 그런 건수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빨간색 적색 수준의 그런 공격 정도가 한 10배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타 다른 수준의 그런 공격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은 즉 러시아에서는 똑같은 수준의 공격량을 사용을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워낙 잘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색 수준의 공격이 뚫고 들어가는 정도의 그 무방비 상태는 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이버전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가 잘 선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사이버 공격을 거의 2014년부터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9년 동안 사이버 방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이버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 세계 각국이 단합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함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에 대항해서 악에 대항해서 자유 세력이 집결됐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IT 기업들이 역시 자유와 민주 가치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엄청난 사이버 파워였죠. 그리고 사실 다른 공적 우크라이나의 뭐 공공기관들의 역량이라든지 보통 다른 나라들의 공공기관 역량을 크게 압도했지만 IT 기업들이 대항해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기타 등등의 IT 기업들이 여기에 싸우기 시작하니까 러시아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여러 국가들이 이런 공격, APT 공격에 잘 대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단합을 하고 단지 어떤 성명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작전 면에 있어서 협력을 하면은 대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APT 그룹, 다시 말해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이 후원을 하는 APT 그룹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저희 방금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이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범죄라든지 아니면 가상화폐의 탈취라든지 이러한 기타 등등 행위에 다 연루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툴들을 이용을 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의 이러한 활동들이 왜 이렇게 위협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북한의 사이버 작전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왜 긴장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이 러시아만큼이나 실패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실패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종 위협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기금을 생성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재를 우회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첨단 사이버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이버 이러한 이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단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활동들을 다 국가 차원에서, 이 체제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국가에서 해커 집단을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다른 국가와는 조금 차별화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제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금융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금줄이 막혀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뭔가 원천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등등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 랜섬웨어 공격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돈을 탈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피싱이라든지 아니면 APT 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인프라를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자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격으로 워낙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래킹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술 관련해서 전문성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북한이 특히나 위협적인 그러한 국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안보라든지 아니면은 필수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다. 이게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금융 제재 이런 부분들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우회적인 경로를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정치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계속해서 일부 국가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탈취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순히 핵 무기만 국제적인 우려가 아니고 사이버 행위라든지 공격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암호화폐 등을 활용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범죄 행위와 국가 간 적대 행위의 그 차이를 구별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이버 그 영역의 거버넌스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또 여기 패널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일단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 다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또 이런 단체들인데요. 하지만 또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많은 경우 행위자들이 2개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2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 스스로 어떤 범죄 조직이면서 이제 국가가 배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후 그 지목 이슈가 발생하는 것인데, 누가 이 공격의 주체였는지,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실수나 실패가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압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누군가가 들어가서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어떤 이 작은 무언가가 있어서 나는 화를 내고 컴퓨터를 때리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공격이 있었을 때 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PC 안에 있는 작은 나를 해롭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만큼이나 이해하기 힘든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런 조직이 배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적대적인 행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적대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런 적대 행위가 있었다 생각하면 보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뭐 사이버가 아니더라도 그럼 뭐 외교적인 보복을 한다거나 기타 다른 보복을 하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간의 구분은 해야 되고 하지만 이 혼란스럽다는 것은 알아야 되고 그만큼 이 차이를 우리가 다 잘 알아야 되겠는데 배우 그 지목이라는 것이 5년 전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만큼 더 이런 출처가 어디였는지를 밝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규제 차원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해 법규를 또 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서 프로세스를 담을 수 있는 법적인 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현실 정치에서 그리고 외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AI 또 이런 기술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투명하고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주 간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적으로 지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아흐메드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신기술과 관련해서 뭐 AI라든지 이런 신기술들이 있는데요. 기타 다른 기술들도 있잖아요. IoT 아니면은 양자, 컴퓨팅 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기술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IoT, 클라우드 컴퓨팅, 5G 등과 같은 신기술이 많이 있죠. 특히 AI가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 차원에 있어서는 AI가 아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 말씀하신 대로 AI를 통해서 많은 베네핏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비전문가여도 개발자가 아니어도 챗GPT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위자들도 나쁜 행위자들도 IT 전문가가 아니어도 챗GPT를 통해서 랜섬웨어를 설계를 한다든지 기타 다른 나쁜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자에게도 큰 베네핏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세련된 아주 첨단화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공격이 있을 때 이 사이버 그 안보 공격에서의 어떤 고유한 특징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똑같은 수법을 사용을 했을 때 이게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익명성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도 본 적이 없고 나중에 가서 다시 나타나도 알 수가 없는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공격 같은 경우는 배우지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런 AI 엔진을 동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수법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공격 수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이런 해결책을 또 찾아야 되는 것인데 공격자는 계속해서 이런 구멍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의 생쥐처럼
구멍을 찾아서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은 데이터를 또 축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이 이런 사이버 안보를 매우 어렵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더스트리 4.0 면에 있어서는 이런 뭐 스마트 뭐가 됐든 스마트 도시, 스마트 공장, 뭐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등등 이런 새로운 기술이 지형을 더욱더 넓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신기술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과 표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신기술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규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신기술에 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5G 같은 경우 이미 뭐 표준이 없지만 여러 국가들이 5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의 보안을 어떻게 할지, 안전하게 어떻게 할지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지 않습니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신기술에 있어서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그만큼 나중에 우리의 보안이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디지털 혁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노어마 대표님. AI를 통해서 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는지 혹은 뭐 불안정이 더 야기될 수 있는지 이게 수호자 그리고 공격자에게 있어서 어떤 시사점이 있나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저는 물리학 전공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교수, 우주항공 교수였습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약간 점성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보면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물리 수업에서 이 평형에 대해서 그 균형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균형을 맞췄을 때인데요. 안정적인 균형이 있을 때의 상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물병이 있을 때 물병을 만약에 우물 안에 이런 식으로 우물 안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뭔가 여기에 어떤 힘을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균형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제 주먹 위에 올리게 되면은 뭔가 약간씩의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물병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큰 변화가 나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가 중립적인 균형입니다. 이런 평형 상태인데 이거는 병을 평평한 곳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새로운 상태로, 새로운 위치로 스스로를 정립시킬 수가 있는데 사회는 이 물병처럼 이 AI가 여기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과거 그리고 미래를 통틀어서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힘이 그런 방해 요인이 AI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나리오를 원하냐? 안정적인 평형을 원할 것이냐? 근데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AI가 또 많은 혜택도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AI를 다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불안정한 균형을 원하냐? 근데 그것도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안정한 평형을 유지하면 완전 카오스가 나타날 것이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전락한다든지 사회가 불안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이 세 번째 유형의 평형입니다. AI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하지만 새로운 더 나은 그런 위치에 두고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이버와 국방 면에 있어서 저희가 회복 탄력성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카오스가 나타날지 혹은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세상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키워드는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모르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나 사이버 위협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관련된 효과가 무엇인지, 정보전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인지적인 결과물이 무엇인지 이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변화에는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AI의 많은 부분이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무엇에 있어서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문제가 터졌을 때 잘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네, 스미스 소장님, 자동화와 신기술 얘기를 할 때 하드 안보, 핵, 그리고 핵 억지를 했는데요. 새로운 기술, 또 자율, AI 같은 경우로 인해서 핵 억지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은 핵 억지가 저해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무엇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잘 통합해서 하드 안보, 다시 말해 핵 작전에도 핵 운용에도 이것을 접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 기술이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가 그리고 또 AI 관련된 여러 기술들이 정말 파괴적인 그런 효과를 그 핵 억지에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장 최대 악몽은 아까 자율 핵 무기 물론 그것도 악몽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는 left of launch 해킹이라고 해서 다시 말해 이 핵 무기고를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의 IT 시스템에 들어가서 무기가 론칭되기 전에 가서 직접 핵무기 발사를 한다거나 이건 영화에서 나오는 시나리오죠.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이런 악몽이 많이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 혹은 국가의 핵 무기 체계를 혼란시키거나 그리고 또 핵 그 보유국의 어떤 억지력을 저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AI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무기 통제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AI 그리고 ML을 사용을 해서 워낙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를 하면은 그럼 인간 결정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이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처리를 빠르게 할 때 그러면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그만큼 더 벌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결정을 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83년에 소비에트 컴퓨터 스트레인의 그 이슈가 있었을 때 누군가가 하나의 핵 무기가 발사되는 것에 있어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거는 컴퓨터 오류다, 오판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근데 그래프에 컴퓨터 상의 그 미사일들이 더 나왔을 때도 이거는 그래도 러시아가 발사한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40년 전에 여기에 과민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 늘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빠른 결정을 내야 되는 그런 압박의 순간에 놓여져 있었는데 AI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을 더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물론 그렇다. 악몽일 수도 있겠지만 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합의를 이끌어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국제적으로요. 네, 국내도 그렇지만 적과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수록 더 안정적인 관계를 구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AI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와 지정학적인 어떤 독성이 있을 때 AI로 인해서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냐? 이렇게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이 있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단 김소정 박사님께서는 북한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대한민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무엇을 함으로써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그리고 사이버상에서의 이러한 이 암호화폐 탈취 등을 막을 수 있는지 이미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북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02년에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사이버 안보 전문가가 되었을 때인데요. 그때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왜 무엇을 위해? 라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문제지 국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국가 간의 뭐 좋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사실 이 현실을 놓고 보면은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잘해왔는지, 그리고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미국과 한국이 정상회담을 2022년에 가졌습니다. 그때 양국 정부가 사이버 안보 워킹 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북한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두 가지 문제를 다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북한이 해외에서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고요. 사실 여기서 자금이 많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의 정권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했냐? 한 4-5번 정도 만났습니다. 2022년 5월 이후로 몇 차례 만났고요. 여러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워킹그룹은 단순히 뭐 외교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저희 ICT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이버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밀정보국 등등 이뿐만 아니라 안보부라든지 이러한 여러 부처들이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악의적인 행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공격도 막고자 했습니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북한이 지금 캐싱아웃 포인트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런 지점을 우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3년 그러니까 정상회담 직후죠. 한미 양국이 또 무엇에 동의를 했냐. 전략적으로 사이버 범죄 관련해서 안보 프레임워크를 결성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회의가 있었죠. 저희 8월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전략적인 프레임워크를 확장을 해서 일본을 동참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한국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영국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 전략적인 프레임워크, 유사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단계 또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유익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을 더 잘 막을 수 있을 것인데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 공유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동의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솔루션을 먼저 마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향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규범 절차를 유엔단에서 진행을 하는 것 관련해서 저는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러한 부분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하고 개방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저희가 대화를 진행을 할 수 있겠죠. 북한도 동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또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스미스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이버 이 억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견지해야 되는지 보통 핵 억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행동을 우리가 형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일련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억지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우선은 뭐 핵무기나 전략을 생각할 때 보통 아는 것인데 그리고 또 범죄와 범죄 억지를 생각할 때 있는 모델입니다. 모델은 중첩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보복인데 내가 공격받으면 나도 공격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처벌입니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돈을 뺏는다 하면은 제가 그 사람한테 돈을 뺏지는 않고 다른 누군가가 이제 경찰에 와서 체포하고 감옥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처벌이 범죄와 똑같은 유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생각하시면 보복과 그리고 이런 여러 중첩과 그 배후지목의 이슈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있기 때문에 보복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처벌도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자들이 이 법제도의 바깥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추적을 하고 체포하고 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를 양쪽 모두 매우 이제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는 수행해 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인데 물론 지금 뭐 정보 공유,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약간의 사람들이 아직 좀 머뭇거리는 것이 이게 방어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공격적인 이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억지를 생각할 때 이 양쪽을 다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게 아주 불안정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뭐 대안이 딱히 있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뭐 규범 마련, 뭐 법제도를 완비하는 것, 뭐 규제를 하는 것,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거 외에는 특별히 다른 대안이 없고 그리고 프로세스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능한 대안으로서는 이것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다른 수단을 뭐 다른 공간에서 뭐 사용을 할 여지가 있는지 해당
국가들 중에서 우리는 그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을래 하는 국가들의 상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거는 또 다른 퀘스천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수단으로 보복을 할지, 예를 들어서 제재를 가할지, 이런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래 하는 국가들을 경제적인 제재를 할지, 혹은 더 멀리 나가서 좀 더 보편적인 뭔가 다른 규범을 생각할 수 있을지입니다. 만약에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을래라고 하는 국가가 강대국이다. 그리고 이 강대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부와 권력을 또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매우 어렵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중국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제재를 할까요? 법 테두리 안에 중국이 나 안 들어올래 하면은 이걸 어떻게 제재를 할까요? 하지만 뭐 작은 중소 국가들이 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걸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대응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같이 함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모델이 물론 결함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규제도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뭐 자율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처벌하고 다른 건 이렇게 억제하고 해서 이런 카오스적인 이런 사이버 환경이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규제를 두는 것이 카오스보단 낫다라는 것입니다. 누얼마 박사님, 지금 러시아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 무장 분쟁 이후 분쟁에서 이런 러시아나 뭐 중국이 여기에 가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이토와 그리고 국제 사회가 이런 사이버 침투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체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세 가지 주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협력인데, 두 번째는 협력이고, 그리고 세 번째 뭔지 아시겠죠? 역시 협력입니다. 저희는 개별 국가로서 굉장히 강하고 또 국가 내부 기관으로서도 강하지만 우리가 함께 효율적인 어떤 국제 조율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산, 학, 연 차원의 기업, 민간, 공공 함께 협력해서 사이버 이런 안보 전략을 같이 펼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국제협력 차원에서 이제 배가시키면, 그러면 앞서서 이제 댄 스미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원칙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안정적인 그런 사이버 공간을 구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협력을 어떻게 도모할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상식적입니다. 내가 이웃과 같이 일을 한다 하면 같이 뭔가 일을 하면 됩니다. 작업을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이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이웃의 역량, 백그라운드, 이익,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런 포럼과도 같은 수단으로 국가들이 함께 모아서 이렇게 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배우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그냥 연설 또 논문 몇 개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협력, 실무, 이런 여러 이해 당사자들, 국가 간의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해야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미래에 그냥 언제 하자, 만나서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혼자서 한번 해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협력할게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뭐 사실 지금 많은 국가들이 취하는 선택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에게 특히. 그리고 이런 문제가 우크라이나에서 터진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실패는 이 억지에 있어서 푸틴에게 우리가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경 넘는 순간 국제법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 세계가 다 단합해서
러시아에 대항을 할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무조건 지지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했다면 러시아의 푸틴이 그걸 사전에 알았다면 그리고 이런 식의 세계적인 리액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침공을 하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 미래 그때 가서 필요하면 협력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것이 우리의 국가 역량, 사이버 역량의 핵심 하나의 수단이 돼야 된다. 협력 위에 둬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의지라고 하겠습니다.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 만약에 니즈가 있다. 누군가가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은 다른 우리들이 함께 여기에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신뢰하면 그리고 내 이웃을 잘 알고 신뢰를 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겠죠. 그리고 이웃이 힘들다 하면은 나는 가서 이웃을 도울 것입니다. 이런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을 하면 정말 우리는 그래도 최선의 노력은 다 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국제법 위반 그리고 이런 사이버 평화에 도전하는 그런 것에는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지구가 어떤 행성 위성에 맞아서 또 큰 분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지구상이 사라지고 인류가 멸망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제사회를 동원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외 또 국제 컨퍼런스 포럼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안트위 보아시코아코 사이버 안보 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이제 공격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이버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 안보 그리고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하다 보면은 주제에서 좀 벗어나기도 하는데 일단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버 공간은 저는 이제 공동체라고 공공재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국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단 전 세계 국제교역 이 기구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일단 교역이 저희가 크게 증가할 것인데 그거는 좋은 지표죠. 그런데 유엔에서 또 관련된 회의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2025년까지 GDP의 1,800억 정도가 이 아프리카 대륙에 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무기를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배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형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은 원래 1,000 정도였다면 이제는 4,000 달러 정도로 4배가 뛴 것입니다. 글로벌 인터넷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제 개발이라는 이 측면에서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이 이 중심축이다라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선진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심축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공격을 자행하는 행위자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이 사이버 역량 구축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러한 컨퍼런스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주최를 하는데 WEF와 유사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버 전문가분들이 모이시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분쟁이라든지 이런 영내 상황과 같이 저희가 맞물려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떠한 트레이딩이 있는지도 같이 봐야 될 것인데 결국에 이러한 사이버 공격자들 그리고 적 이들은 같은 행위자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 범죄의 그런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의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또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사이버 안보 청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방적인 조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식 제고가 필요한데요. 결국에는 인식을 잘 제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 사이버 범죄 관련해서 인시던스가 발생을 했을 때 조사를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연루시키기도 저희가 이 검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핵심 인프라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는 한 200개 정도의 핵심 인프라를 지정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보호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작은 금액 정도는 이제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민간 부분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 경찰 또는 법집행기관들과 협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몇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버 외교에 이러한 사이버 범죄라는 주제를 같이 다루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대화가 필요하고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규범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OEWG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죠. UN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델인데 저희가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워낙에 어렵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교정 규칙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보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워낙에 이렇게 같이 협상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한 틀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행위자들 이제 규범에 준수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제재가 일정 부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처음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사적인 개입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 규칙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행동 규칙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차원의 행위자들이 자행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세션으로 좀 넘어갈 수 있게 굉장히 좋은 주제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범죄 집단뿐만 아니라 그런 이 사이버 공격 행위자, 그리고 이제 이게 국가의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민간 부문의 한두 개 가장 최고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이 폭력적인 환경에서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책임, 그리고 특히 민관 파트너십을 어떻게 강화해서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제안해 주실 수 있는 바가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사례로 삼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이미 주요 IT 기업들이 앞으로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온 바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크라이나 방어에 지원을 했는데 해당 기업들 그리고 해당 기업의 리더들은 국제 인도법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논의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도와서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도 전쟁 행위자로 치부가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러면 국제법상에 있어서의 하나의 목표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왜냐하면 기업은 또 조직의 조직원들, 다시 말해 임직원의 또 안위를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가치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또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이거는 전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키예브,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 기업이 지원을 하는 것, 특히 초반에 그때 갑자기 러시아가 이렇게 엄청나게 2월 24일에 침공이 나타나면서 많은 이 민간 기업들이 여기에 동원돼서 이제 참여를 했었죠. 그러면은 이 기업 스스로도 우리에게 미쳐질 시사점이 무엇인지, 이게 법적인 그런 책임에 대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전혀 다른 얘기지만 우크라이나랑 이제 가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55개 전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우크라이나도 있고 팔레스타인도 있는데 여기에 IT 기업들이 역할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해당 국가들의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이 거기에 진출을 해서 지역 사무소가 있다든지 지사가 있다든지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잘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즉각적인 분쟁 혹은 실질적인 분쟁, 그리고 분쟁 후 상황, 그래서 기업이 어디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일단 기업이 어느 맥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평화 연구를 할 때는 보통 이게 분쟁 민감한 그런 분쟁 감지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양방향인데, 이런 어려운 분쟁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회사, 우리 임직원의 웰빙, 그리고 우리 고객사의 웰빙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이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적인데 보통은 의도치 않게 리스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경우에는 분쟁이 매우 복잡하고 정말 뛰어난 수준의 정보가 없는 이유 없다면 우리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의도치 않게 다른 진영을 이제 적대시하는 수준으로 한쪽 진영을 돕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표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아주 면밀히 잘 보고 고민하고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분석을 아주 잘 그 현지의 목소리를 담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의 그 지역사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지 않는다면 이 해당 기업은 발생할 수 있는 그 시사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각한 위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납치 혹은 기타 더 심각한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에게 그런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큰 부분, 큰 영역인데 분석과 이해 그리고 법적, 도덕적 책임 보는 것이 이제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케이스를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 민간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더 좋은 파트너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민간 부문의 도움 없이는 북한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해킹 탈취하고 있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겠죠. 저 이제 국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기업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야 되고 또는 이제 국제사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국가의 민간과도 힘을 합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가 어디 경로를 통해서 흘러왔는지를 다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서 이게 현금으로 결국에는 이게 운용이 되었는지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저희의 이 정보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경찰, 법 집행 기관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간 부문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연구자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술적인 의존도 아니면은 기술적인 갭 이게 이제 민간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또는 국제 차원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보라든지 스킬 그리고 인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가령 기업 A가 있다. 근데 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정보를 더 많이 쥐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정부와 함께 만드는데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법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서 협업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한 가지 우려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국가의 민간 부문이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와 협력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일부 국가들의 민간 부문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격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협력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내가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가자 지구의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이 전쟁에 거의 약간 개입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국가 행위자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행위자라고 봐야 될 것인지 범죄 집단으로 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이 됐건 규정이 됐건 규범이 됐건 마련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면
민간 부문, 그리고 민간 부문의 활동이 결국에는 이제 민간 차원의 보복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CTCO 플랫폼 같은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을 함께 동참시킨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전략을 함께 구사하고 또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뭐든지 함께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정부만 함께 동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민간을 함께 동참시킬 수 있다면 프로토콜이 됐건 아니면은 기타 접근 방식이 됐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방적이 된다면 다른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두이 보아시코아코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긴 하셨지만 어떻게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과 함께 협력을 함으로써 범죄 집단을 더 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전 사회적인 접근법이 돼야 될 텐데요. 거버넌스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가나의 경험을 토대로 아니면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필수적인 정보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나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개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거버넌스 구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 안보 관련된 거버넌스가 잘 구축이 돼야 되고 시민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잘 구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입법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가 행위자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 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반영을 할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가나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공동 사이버 안보 포럼 같은 거를 만들었습니다. 발족을 시켰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가적 그리고 비국가적인 행위자들을 같이 동참을 시키고 또 시민사회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국내 차원에서 더 많이 검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사이버 안보의 도전 과제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부다페스트 협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텔코, 이 통신사의 경우 그 사례를 보면은 관련된 또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만큼이나 국제 협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개발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협업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가나 같은 경우는 이 대륙 내에서 최초로 이런 접근법을 취했는데 싱가포르의 사례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냐, 얼마나 이런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가시성을 가지고 있냐.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정보도 많지 않고 또 이게 어떤 정보인지 확실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 사회와 함께 이 정보를 다뤘던 것이죠. 단순히 그냥 컴퓨터를 다루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전문가들이 같이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버 안보청에서도 가령 저희가 이제 세무 보고서 같은 거를
받게 되면은 그 부분 관련해서 특정 사례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라면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협업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규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규제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는 동일한데 책임의 소지가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냐, 결국에는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민간 같은 경우는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고 누가 여기에 기여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 같은 경우는 상황이 쉽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정부 분들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민간 쪽이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이 사실 실용적인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오는 게 쉽지 않죠. 아까 평형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에 이거를 놓고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뭘 해야 되냐, 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수 인프라 또는 정보에 대한 보호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 이 가나 같은 경우는 인터넷 남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정 뭔가 이 정보라든지 아니면 태그를 특정 정보에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신흥 민주주의국들이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 정보라는 문제를 다룰 것이고, 그리고 이 청렴이라든지 저희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아흐메드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안보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이버 안보 또 사이버 회복 탄력성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공격을 당했을 때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회복 탄력성은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나 규제나 혹은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에게 공격이 있기까지 기다렸다가 사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서 다른 동료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 이제 실패해서 안 됐을 때 그때 가서 협력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협력을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협력을 하면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어떤 특정 국가나 어떤 표적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협력을 계속 그동안 해왔다면 다른 주변 이웃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여기에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 여러 국가들과 협력을 한다든지 혹은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은 내가 공격을 받았다 할지언정 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계속 이제 공격의 정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이버 안보는 법적인 그런 틀을 또 완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사이버 활동을 좀 사회적인 그런 활동,
있어서 불법 활동을 하는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 활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그런 활동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연사분들 중에 한 분이 UN의 OEWG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르한 가푸르 대사님이 사실은 이 단체의 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지 못하셨지만 대신에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OEWG에서 7월에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대표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의 유엔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사이버 보안을 위한 유엔의 정보안보 개방형 워킹그룹 OEWG 의장 자격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 세계 신안보 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국 이 정부 측에도 정말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데 여러 국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신안보 문제에 대해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분야의 최근 발전의 속도와 상황을 고려할 때 아주 시의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번에 합의를 이룬 분야 중에 하나가 유엔 회원국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법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이 적용되는 방식은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저희 입장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칙과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는 추가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의무를 도입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국가들은 기존의 국제법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론은 또 논의는 개방형 워킹그룹 차원에서 계속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러한 대화를 계속해서 장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 많은 회원국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역량 구축도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뢰 구축 조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국가의 지원을 제공을 할 때 신뢰에 기반해서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이렇게 역량 강화를 지원해주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ITU, UNDP, 세계은행 등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미 마련된 그런 방안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인 것이고 기술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특정 국가가 준비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또 새로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이 정책적인 관점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엔 회원국들은 ICT 안보 역량 강화에 관한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는데 2024년 5월 10일 뉴욕 유엔에서 개최가 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ICT 안보를 위한 이
창구, 연락 창구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일환으로 디렉토리를 구축하겠다라고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디렉토리는 2024년에 완전히 작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디렉토리가 보강이 되면 ICT 안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고는 국제 평화 그리고 안보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디렉토리는 책임 있는 국가 행동 프레임워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 이유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러한 제언은 수년 전에 이미 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유엔 회원국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실행을 하자 이를 중요한 조치로 인식을 했고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은 ICT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앞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논의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령 미래의 사이버 공간을 규정할 그러한 동향은 무엇이고 또 사이버 공간에서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또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요. 이러한 말씀을 나누실 때 지금까지 유엔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작업을 토대로 삼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다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도달한 이 합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해주셔야 되고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 행동에 대한 규칙과 규범의 틀을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유엔에 기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집단적인 또 안보를 수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 여러분께서 도달한 결론 그리고 논의가 유엔의 이 실무 그룹의 작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지 저희 OEWG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대화가 유엔에서도 중요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데 계속 국제 평화와 안보 강화를 위한 이 목표 하에 국가 이 프레임워크를 탄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려면 몇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견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두연 연구원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고 모든 분들께서는 다시 착석 부탁드립니다.